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키스텝 인재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원홍입니다. 우선 좋은 포럼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기후기술 인재를 정의하고 파악하다라는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기후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한 1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랑 맞물려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런 얘기들이 기후기술 분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일단 논의 배경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정책 현황들이 기후기술 분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과학기술 인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고 조간 신문기사 일면에 과학기술 인재 부족하다, 유출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신문 기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리즈형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언론이나 전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계속 지난 10년간 이런 기사들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최근에 너무 많아서 이 모니터링하는 걸 포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있을까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크게는 최근에 R&D 예산 삭감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재 유출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우 문제도 있고 R&D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인재 유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현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량이 감소되고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추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요 25년에서 30년 요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인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이 아닐까라고 저희 과학기술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돼서 대표적인 인재정책이 무엇일까를 보면요. 지난 정부가 됐죠. 지난 정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라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인재 양성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해서 E는 이제 환경 에너지, D는 디지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담당을 부처별로 나눴고요. 그 부처별로 연구기관들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인재들을 우리가 얼마나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는 10만 명, 반도체는 15만 명, 디지털 인재는 100만 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녹색기술 연구소랑도 관련이 있는 환경이나 에너지 인력 양성 계획도 아시겠지만 발표가 됐고요. 2027년까지 녹색 인재 8만 명 양성하겠다. 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 2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2024년 이공계 학사 전체 졸업생이 12.2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절적으로 인재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목표인지, 이 숫자는 어디에 나온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랑 똑같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분야별 그리고 숫자에 치우친 분절적인 인재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은 저희가 그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뻔한 얘기긴 한데 정책 현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다라고 하면 반도체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거냐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전공한 인력들만 필요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재료, 화공, 기계, 물리 다 필요한데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는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얘기들만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금은 이제 캐즘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분야의 산업이 떠오르면서 관련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공정 인력이라는 거죠. 그중에 R&D 인력은 몇 명이나 될까를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문제 의식이 그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재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기부랑 저희 키스텝이랑 데이터에 근거한 인재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관련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예로 2차 전지 분야랑 수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야별로 나누면 두 분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를까? 그 사람들의 전공이 다를까를 살펴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특허를 비교해봐도 그 사람들의 전공을 비교해봐도 많이 다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거는 비슷하게 배우다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는 2차 전지가 호황일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수소가 호황일 때는 수소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죠. 근데 각각의 분야별로 산업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인재 정책을 목표를 만들고 하는 게 맞을까? 어느 정도 인재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분야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재들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특정 분야 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 기술 인력이랑 어떻게 봐서는 좀 특화된 인재도 있거든요. 그런 특화 기술 인력 좀 나눠서 생각해서 그런 관련돼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그에 맞는 인재 정책을 좀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 고도화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시점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세팅이 되면서 관련해서 인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한 파트로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활용한 인재 정책 근거 기반 강화라는 부분으로 한 전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말쯤에 발표가 됐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작년에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 고도화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쯤에 발표를 했는데 이 전략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 현황 저희가 저희 키스텝이 과기부랑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표입니다. 단순한 표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총량 중심으로 학사에서 석사, 박사 졸업하고 이들이 졸업 후 어떤 경력 경로를 가질까? 실은 이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총량 정보도 많이 없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삼기 시작했고 그래서 박사가 졸업했다, 석사가 졸업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후기술 분야를 전공했으면은 정말 기후기술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거야? 기술기술 분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일해? 급여는 어떻게 돼? 라는 정보가 인재정책을 하면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 분야별로 좀 쪼개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인재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계 현장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재 수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 15만 명, 뭐 2차 전지 10만 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요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수요고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좀 면밀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외국 대비 우리나라의 이제 수준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국가 전략기술 인력지도라고 해서 논문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인력풀을 조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조사하는 일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들이 해외랑도 분명히 교류 협력이 있거나 유출입이 있을 텐데 그런 현상들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꼭지들이 있지만 크게는 인재 공급, 수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인재 현황 파악, 그다음에 해외 인재와의 유출입 현황, 이렇게 큰 틀에서 저희가 인재 데이터를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뭐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인력 지도라는 걸 구축을 2022년 정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녹색기술연구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략 지도라는 거를 작년에 열심히 구축을 한 걸로 아는데, 일단 이런 지도, 논문을 기반으로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의 시초는 일단 저희 그리고 키스텝 과기부에서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데이터를 조금 정제하는 이슈가 있어서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연말쯤 공개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략기술 분야별로 특히나 이제 중점 기술 단위에서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각 분야별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 피인용 구간, 이거는 논문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도고요. 그래서 피인용 구간별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눈 사람들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글로벌 연구자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연구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랑 키스티 그 다음에 과기부랑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몇 개 분야에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력 공급에 대한 분석이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아이리스란 체계가 이제 셋업이 되면서 거기에 정부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원까지 이제 모든 정보들이 아이리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파악 못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석박사 과정생이 이런 과제에 참여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산업계나 어디 가서 계속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산업 분야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블랙박스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기부랑 고용부랑 이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아이리스에 있는 연구자 DB를 고용보험 DB랑 결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결합을 했고요. 이게 이제 뭐 개인정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직접 결합은 안 되고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형태로 했고, 그래서 약 50만 명의 정보를 결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시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과제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종이나 어떤 취업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봉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입직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입직 이후에 10년간 그 경력 경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그간에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은 단지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취업률이 얼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어프로치는 어떻게 했냐면 산업계에 물어봤습니다. 너네 얼마나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대답들을 다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펌들에서 글로벌리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트렌드인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들은 채용 공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자라는 어프로치를 당시에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면 바이오, AI면 AI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각각의 채용 공고들 저희가 7년간 채용 공고들 다 모으고 있고요. 이 모은 거에 따라서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2차 전지 분야만 해도 직무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어떤 부분에 어떤 직무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요가 어쨌든 기업에서 나오니까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군에서는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직무별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서는 어떤 직무별로 어떤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분야별로 뽑을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어쨌든 요 2차 전지 분석한 결과는 공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AI 분야랑 수소 분야를 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보고서나 안건 등을 통해서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공계 인력의 유출입 현황인데, 이제 유입이나 출입이나 이제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나가 있는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올 초에 이제 교육부랑 협조하에 과기부에서 저희 키스텝이랑 작업을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이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유학생들의 현황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도 재외공간 협조를 받아서 교육부랑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자세히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안건에 어차피 저희가 올 초에 상정을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 외국인 인력에 대한 파악도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리스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등을 이제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제가 조사하는 툴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조사한 결과들을 어디다 쓰냐라는 차원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R&D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자의 어떤 글로벌리 아까 인력 지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랑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지, 우리나라가 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투자돼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R&D 투자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일부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랑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할 때 해외 협력하고 싶은 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인력 지도 같은 현황들을 파악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에 대한 평가,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아이리스 고용 대비 연계 같은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거는 지금 과학기술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공계를 보다는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미래 인재에 대한 진로 이정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만약에 정말로 처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들한테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좀 더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제가 기후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기후기술 분야에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들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기술 분야라고 다른 분야랑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인재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정말로 큰 단위의 이공계 인력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잘하면은 각 분야로 잘 뻗어나간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매우 구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해당 기술 분야별로의 인재정책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기술 분야별뿐만 아니라 수준별로도 다양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기술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수준별까지 안 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현장에서 보면은 항상 학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다. 기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력 없는데, 우리가 항상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도 이런 미스매치가 계속 있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후기술 분야에도 인력 정책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분야를 보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찍은 건데, AI 분야 사람 모자라다고 계속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죠. 이런 광고를 봐도 토스에서 낸 광고인데, 서버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면 면접만 봐도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딱 체감이 될 수 있게 아는데, 그 다음날 난 기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는 6,000명 해고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I 분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특성 차이에 따라서 원하는 인력이 수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단순 코더는 안 뽑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후기술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기업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냥 기후기술 분야의 사람은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많이 필요해, 우리 사람 부족해 라는 답변이 올 거고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수치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조금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필요해? 어떤 부분에 쓸 거야? 언제 필요해? 등등의 조금 더 자세히 산업 수요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유형과 규모,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들고요. 그렇게 해야지 산업계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접근 방식도 다르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서서히 사람을 키우는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석사급 인력을 빨리 양성하든지 포닥을 리스킬링 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보내든지 하는 전략이 유효할 거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과를 만들든지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든지 물론 하는 이제 굵직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노력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정책적인 어프로치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정책을 하겠다. 이게 모든 기술 분야별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기술 분야만 봅니다. 우리는 기후기술 분야를 하니까 기후기술 인재를 봐야지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지 다른 분야를 안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절적인 인재 정책이 되는 거고, 기후기술 분야에 100만 명 필요해, 반도체에도 100만 명 필요해, AI 분야는 1,000만 명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좀 골고루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분야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 에너지 분야만 하더라도 기후기술 분야 전공자도 있겠지만은 경제학 전공자, 법 전공자, AI 전공자, 기계공학 전공자, 전기공학 전공자, 화학공학 전공자가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정책을 할 때 기후기술 분야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런 통합적인 시각에서 못 보면은 정책이 잘못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후기술 분야 전문공자도 기후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쪽도 진출할 수 있고 디지털 쪽도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책들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제가 텔레스콥 투 마이크로스콥이라고 했는데, 멀리서 한번 보고요. 멀리서 한번 그 인력에 대한 현황들을 조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멀리서 조망하고 현미경처럼 조망하는 그 두 가지의 시각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좀 네,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기후기술 분야도 인력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모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몇 가지 홈페이지를 긁어 왔는데요. 요게 이제 미국의 NSF, 여기 NIH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너가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학생이야? 포닥이야? 교수야? 아니면 산업계 사람이야? 혹은 외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 누구야? 라고 대답하면은 그럼 너는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해.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기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연구재단 홈페이지만 가도 NRF 사업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알아야 이 NRF의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기술연구소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사람에 대한 통계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그때 부족한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